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청나라 마지막 황후 왕룡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또 업로드하고 저녁에 또 이제 한 명의 인물을 이제 또 소개를 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총제 애신가락 부위의 후궁인 문수, 중국어는 원시우죠.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생은 1909년 12월 20일 그 선총제가 즉위하는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뭐 아명 그러니까 이름 그 집에서 이제 어른들이 불렀던 이름이 다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가문은 만주 8기 가운데 어얼더터 몽고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황족 그러니까 청나라 황족들은 거의 이제 결혼하는 상대들이 거의 그쪽 출신들이에요. 만주족. 그리고 만주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파들이 있거든요. 그 가문이. 그 중에서도 또 집안이 뭐 공신이거나 귀족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과 혼인을 합니다. 아마 이 얼더터 몽고족도 아마 공신인 가능성이 높아요. 귀족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조부는 스진이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친은 찬공, 뭐 내무부 주사에 직위를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보다 낮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단 간직이라기보단 조금 중하층의 그 관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이 조금 그 누구죠? 완용의 가문에보다 조금 미천한 거죠. 그리고 세력도 약하고, 그리고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원시우, 그러니까 문수라는 이 여성은 되게 영특했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영특했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6년 9월 초에 8살 되는 해에 어느 소학교에 입학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 부모가. 그리고 집안에서 장녀고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건 그 여동생은 윈저라고 합니다. 원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아무튼 그래서 소학교에서 이제 서양식 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사람이 개방적이고 장난꾸러기고 활발하고 뭐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광서 황제 후궁 중에 진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뭐 생김새는 제가 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조금 상했다. 그러니까 진비는 좀 미인이라고 평가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시우, 문시우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분의 여자. 근데 제 생각에는 미인은 아니다. 그냥 귀엽고 활발한 그런 웃음도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그냥 여성이었다라는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생김새는 상이하지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정반대지만 성격은 그 진비와 흡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다니면서는 원시우, 뭐 다수 그 이름을 안 썼대요. 푸위팡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성적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뭐 국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기엔 중국 표준어죠. 국경어. 그 다음에 산술, 수학, 그 다음에 자연, 미술, 음악 이런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이쁨을 받았다. 자, 그리고 이제 부위에 후궁이 되죠. 그 선발 이야기는 전에 왕용 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공에서 생활하는 거는 그냥 빼버리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완용을 참고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단계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922년 자금성에서 살던 푸이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시중을 들던 환관과 궁녀들 모두 그 베이징 정변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그 궁 안에서 그러니까 내쫓김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잠깐 그 푸이의 그 친부였던 순친형 제풍의 집에서 이제 잠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첸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뭐 1924년 11월 5일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먼저 그 전에 베이징 정변이 일어나면서 푸이가 그 풍옥상이라는 사람한테 압박을 당했다고 해요. 한 여러 달 동안 빨리 궁을 비워달라, 빨리 떠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푸이가 본인도 떠나고는 싶은데 마땅히 그 뭐라고도 이렇게
머물 곳이 없잖아요. 본인들은 뭐 그래도 그 아버지 쪽으로 가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금방 그걸 비워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네 그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낭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궁 안에서 이렇게 돈이 될 만한 그 보물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몰래 사람들 시켜갖고 몰래 그걸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아버지 집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첸진으로 이주해서 그 완용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그런 생활을 했을까? 그러면은 이 푸이가 몰래 궁에서 돈이 될 만한 진귀한 보물들을 빼돌렸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조금은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는 못 갖고 왔겠죠. 아무튼 그래서 첸진에서의 생활은 저번에 그러니까 그 왕용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조금 뺄게요. 아무튼 하지만 문수 같은 경우는 푸이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초반부터 푸이는 자기 황후인 완용한테 애정에 가 있었고 시간도 그 사람이랑 많이 보냈기 때문에 본인은 소외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외로움에 몸을 떨면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그러니까 독수 공방을 한 거죠. 가부 아닌 가부. 하지만 그래도 왕룡과는 그래도 사이가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수가 결혼 생활을 조금 그래도 지속할 수 있었던 건,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 완용이 옆에서 같이 있어줘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자기 지위도 있었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었겠죠. 하지만 첸진으로 이제 이주하면서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마지막 황제 그 내용에서 나온 얘기라서,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이 문수가 어떤 한 서양 남자였는지는 모르겠고 중국 남자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떤 한 남자를 연회장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맞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수가 도망을 갔다. 그리고 이혼 요구를 했다. 뭐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이게 왜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그 불행함의 그 힘든 부부 생활 누구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완용한테도 하소연은 했겠죠. 하지만 뭐 왕용이라고 뭐 힘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편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자기 편도 들고 푸이 편도 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원수 입장으로는 조금 불만족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푸이의 사랑에 독차지를 했던 여인이 왕룡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 여동생한테 많이 그걸 풀었다고 해요. 그 하소연도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동생 원저가 너무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니면 귀찮아졌는지 모르지만, 아니 자꾸 그러려면 이혼해라. 이혼하면 끝날 걸 왜 자꾸 미련하게 그러고 있냐. 아니 나도 이제 듣기 싫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원수도 그래 그렇긴 하지. 지금 뭐 시대가 뭐 청나라도 아니고 지금은 평등한 사회인데, 그래 한번 나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라. 그리고 법정에 이제, 그러니까 법원에 제출을 해서 법의 힘을 얻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그래서 원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푸이한테 직접 용기 있게 얘기할 수도 없겠고, 그 얘기해봤자 또 거절할 거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 요구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푸이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푸이 역시 체면상 자기가 이제 전 황제였으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같은 경우는 못 하는 거죠. 이혼을 한다 하면 자기는 수치거든요. 이런 수치도 큰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못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까지 이제 쓰게 돼요. 그래서 이 푸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변호사들 또 고용해서 또 이제 대항을 합니다. 근데 법정에서는 푸이가 불참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도 불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1931년 8월 25일 원수는 동생 원조와 같이 민국 주점이라는 곳으로 가 있었대요. 그게 가출할 때. 그래서 푸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이제 그 원수가 머물고 있다는 그 민국 주점 호텔이에요. 그쪽으로 쫓아가요. 그리고 이혼 못하겠다. 돌아와라. 이러면서 되게 간절하게 부탁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원수는 그들 문전박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또 너무 안 맞기도 하고 법정까지 섰으니까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푸이의 그 치명상 더 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갈 데도 없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 그래서 결혼 9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원시호가 주장한 이유가 그거예요. 푸이가 결혼할 당시에 부인이 한 명 더 있었다. 완용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한테만 사랑을 줬고 나한테는 안 줬다. 나를 무시하고 학대했다. 그러니까 뭐 때리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거죠. 자기를 외롭게 했고 무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학대한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 자기를 학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불구자까지 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더 이상 이제 푸이한테는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평민들이 얘기하기론 도비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칼 조자에다가 후궁 비자, 아니 부인 그 비자에다가요 혁명이라는 뜻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한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건은 도비혁명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따오페이 꺼밍이라고 하죠. 자,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자, 첫 번째, 이혼 후 푸이가 원수에게 생활비 55만원 제출을 한다. 그러니까 위자료로 그렇게 준다는 얘기죠. 생활비 쪼로. 자, 두 번째, 원수가 갖고 있었던 의상 등 모든 보물, 자기 물건들은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 원수가 베이빙,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을 베이빙이라고 합니다. 베이빙에 돌아가 친정집에 귀가해 거주하면서 푸이의 체면에 손상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그리고 행동 모든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푸이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식적인 이혼은 1931년 10월 22일 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평민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베이핑 자기 친정집에 들어가서 자기 그 친정 어머니와 그 친정 식구들이랑 살면서 그 푸이가 준 생활비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가죠. 그렇잖아요. 번 돈은 힘들고 오래 걸리지만
쓰는 돈은 자기도 모르게 금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좀 편하게 살다가 좀 돈이 떨어지면서 집안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교사.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소학교만 졸업을 해도 조금 교육을 좀 받았고 머리가 좋았으면 교사가 되기는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자, 1932년 여름에 어느 소학교에 이제 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한테 배려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배려심이 깊었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을 예뻐하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데에 되게 열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교사로서는 그래도 좋은 평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치과에서 조금 일을 새로 해놔가지고 혀가 조금 그 발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도 더 이게 조금 삐딱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교사로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엄격하고 섬세했다.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고 섬세했지만 이게 평범하게 대할 때는 되게 자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배려심도 좋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리워하는 학생들도 많았다고 해요. 훗날. 그리고 소학교 교사 시절에 그 본인이 소학교 당시에 사용했던 이름 푸이팡을 그때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3년 말에 이 사람이 과거의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후궁이었다는 사실이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사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도 안 됐을 텐데 왜 그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그 일본 군들이 왜 이 여자를 압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을 몰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럼으로 인해서 거지가 되고 막 그러니까 거지가 되기 직전까지 갔었대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노동자의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1930년대 원수는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었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도에 중국 항전 승리로 베이징이 국민당 통치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
국민당 그 정부 수도는 난징이에요. 남경인데 아무튼 그때 이제 국민당 지금 놀래네. 다시 할게요. 국민당 소나기에 중국이 들어간 거죠. 전 중국이. 갑자기 뭐가 놀랐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원수는 지인의 소개로 화북일보사, 그러니까 신문사죠. 의 교정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교정원 아시죠? 신문에 보면 틀린 글자나 빠진 글자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서 고쳐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신문사 사장이었던 장 씨가 원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지인이 소개를 해주고자 그렇게 관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자기 친구 루전통이라는 남자를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헌한 사람이고요. 집안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세에 국민당 군대에 입대를 했고 전쟁터에서 이제 용맹스럽게 전투를 벌이고 이래서 젊은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여 세가 돼서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친구인 장 사장이 보기에는 두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도 여러 번 만남을 통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47년 여름에 베이징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정식적으로. 그 두 사람은 부부 생활이 되게 좋았대요. 행복했다고 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그러니까 국민당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 마오쩌둥이죠. 패하고 타이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도를 베이핑으로 정하고 거기서 이제 수립이 식을 열죠. 근데 원수의 남편 유전통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당 장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공산당에서 가만 냅뒀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가했겠죠. 그래서 문화대혁명 때도 아마 또 당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문화대혁명 때까지는 생존하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나? 아무튼 제가 지금 까먹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문화대혁명이 언제
잠깐만요. 이거 다시 봐야겠네요. 제가 동영상에다가 올려놓고도 기억을 못하겠네요. 이것도 잘못 얘기했다가. 아무튼 1951년 베이징시 인민정부에서 유전통과 원수 부부를 청소부로 취업을 시킵니다. 노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53년 9월 18일 원수는 심근병색이라는 그 병으로 집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향년 44살. 그리고 생전에 자녀들이 없었고요. 근데 이 원수도 그러니까 원수도 성불구자였을까요? 임신을 못했어요. 아니면 유전통이 성불구자였을까?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생전에 자녀도 둔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유전통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원수를 사랑을 했었고 아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늘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 임종하기 직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수도 고생은 했지만,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이 초반에 그 첫 남편인 푸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부 생활에 불행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보물들을 다 가졌고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 걱정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좀 본인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본인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고 또 그거 얼마 안 있어서 또 사임이 당하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일로 이제 취업을 하고 저는 또 이제 거기서 또 생활은 힘들었지만 자유로웠잖아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뭐 넉넉지 않았어도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입장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다. 힘들게 돈 벌고 어렵게 살았었어도 저는 그게 더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왕용과 푸이의 삶을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원수는 나았던 인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오늘이 아니라 한 작년 12월부터 지금 4월 오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끝났냐면 치과. 제가 치아가 좀 안 좋았어요, 사실. 그래갖고 지금 7개의 치아가 제 이가 아닙니다. 좀 제가 관리를 못했죠. 그 18년 동안 치과를 들어간 치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엄청 치아가 막
아파가지고 못 견딜 것 같아서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근데 너무 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뭐 썩은 게 너무 많고, 하나는 그 발치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씌운 게 한 7개고요. 신경치료도 한 5개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발음도 안 좋은 데다가 이, 이 입술도 더 삐뚤어진 것 같아요. 평소보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새로 여기 윗니 3개를 지금 브릿지인가 크라운인가 그거 했거든요. 씌웠거든요. 근데 치아를 이렇게 붙였는데 어 모르겠어요. 임시 치아를 너무 오랫동안 끼우고 있어서 그랬는지 조금 어색해요. 뭐 의사는 잘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조금 뭔가가 그래서 지금 말하기도 조금 어색하고, 워낙에 또 발음까지 안 좋은데 이 혀 때문에 더 발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면서도 말이 더 버벅거리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변명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고요. 뭐 이것까지 들어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냥 제 변명을 하고 싶었다. 자, 아무튼 끝까지 이 동영상을 보실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